2주 만에 웃네요. 오늘을 목포에서도 웃고 어제 광주에서 법원 검찰청 국정감사를 하고 뭐 술 한 잔씩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술 먹을 기분도 아니어서 목포에 내려갔다가 아침 7시 10분부터 라디오 인터뷰 그리고 목포시장 등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북한에 갔더니 리성권 위원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3대 구라를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 3대 구라 중에 한 사람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함께 갔었습니다. 그리고 황석영 소설가, 도올 김용옥 선생. 우리 다 세 사람 다 잘 아는데 황석영 소설가가 오늘 7시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한대요. 연락이 돼서 마치 그럼 우리 같이 저녁을 먹자 해가지고 5시 반에 저녁을 먹고 이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맛있는 음식을 같이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황석영 작가는 제가 당신한테 북한에 가니까 3대 구라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도올, 유홍준 그분들은 자기 급이 아니다. 그 두 사람은 교육방송에서 구라를 치는 사람이지 자기처럼 지상파 방송에서 구라치는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작가라고 하는 게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하고 또 아주 잘 압니다. 요즘 조정래 선생이 우리 정치 소설을 11월까지 탈고를 하겠다고 지금 작품을 쓰러 7월 달인가 8월 달에 저랑 2번 술 먹고 가셨는데 그 작가들이 보면은 전부 자기 잘난 맛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인들만, 탤런트들만, 가수들만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글 쓰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 잘난 맛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오늘 그 황석영 씨의 장길산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묘옥의 사랑 같은 마포 나루터에서 그런 좀 소설을 또 쓰지 왜 못 쓰냐. 그리고 제가 조정래 선생한테도 왜 조 선생은 작품 나온 순서대로 더 재미가 없어지느냐. 사실 제일 감명 깊은 소설이 태백산맥, 그 다음에 아리랑, 한강 이런 순서로고 최근에 나온 만리장성 같은 건 저는 읽었습니다만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형수 이 아버님이 옛날에 서울대학교 유진 교수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 국회의원 2번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영문학자로서 구문론이라는 영문법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구문론이 전국 고등학교 학생이면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구문론으로. 그런데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른들이 저를 참 예뻐해서 어르신 국회의원 할 때입니다. 왜 구문론 같은 그런 좋은 책을 좀 더 쓰시지 요즘은 책을 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박군 배가 고파야 글을 쓰지 지금 배때기에 기름이 차니까 글이 나오겠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래 선생한테도 오늘 우리 황석영 선생한테도 당신들이 헝그리 할 때는 엄청난 좋은 작품을 썼는데 이제 돈을 보니까 못 쓰더라. 제가 이번에 18년 만에 사실상 평양을 갔습니다. 그 헝그리 정신이 북한에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오히려 우리는 발전의 단계를 넘어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사회주의적인 근성이 나타나가지고 모두 평등을 주장하는데 북한이야말로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 경쟁, 성과, 이 교육도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계의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부터 영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키고 있고 자기들의 혈맹인 중국어에 대해서는 대학에 가서 선택 과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방금 우리 아나운서가 설명한 대로 2달 있다가 제가 당시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으로 우리나라 언론사 사장들 46명이가 7분들하고 제가 평양을 갔습니다. 저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3시간 반 동안 술을 마시면서 옆에 김영순 비서를 배석시켜가지고 여러 얘기를 나눴어요. 거기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남북 정상회담 때 합의됐던 국방장관 회담,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랑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장관할 때 시드니, 호주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동시 입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일 아침 북한의 장웅 IOC 의원을 내 초대서로 보낼 테니까 거기서 완전히 합의를 해라 하자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장웅 IOC 의원이 와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공동 입장을 하게 됐는데 장웅 IOC 의원이 그래요. 길을 뭘 들고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일본에서 공동팀이 탁구대회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반도 길을 들었으니까 그걸 들자 해가지고 한반도 길을 들기로 저랑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경직됐느냐 하면은 시드니 올림픽 입장식에 우리나라 선수단들이 200명이 입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올림픽 같은데 사실 인류 아주 그 중요한 선수들은 그 여러 가지 아끼기 위해서 입장식에 참가를 안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선수단이 다 합쳐봐야 한 30명 됐을 거예요. 옆에 대사관까지 다 합쳐봐야 한 4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명을 자기들이 데려와야겠다.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우리가 돈 들여서 유니폼 다 입고 가는데 다 입으면은 한반도 들고 들어가면은 누가 한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구분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했더니 당시 김은용 체육회장이 실현이 현지에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여 명을 평양에서 비행기로 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장한 거예요. 이렇게 북한은 숫자, 무슨 경직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경제, 경쟁, 성과,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박정희 개발 독재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새마을 운동도 다 나와서 청소해라. 시골에서 이장이, 도시에서는 통장, 반장들이 부르면 다 나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수년간 이렇게 발전하면은 북한은 우리야 손색 없이 발전할 수 있겠더라. 이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님 이제 공식 수행원으로 장관이니까 함께 갔었죠. 순환비행장에 내렸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나오고 꽃술을 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결사옹이. 우리 대통령이 오셨는데 결사옹이. 김정일 위원장을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다. 이런 뜻으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정치인들은 사람 많이 모인 데 있으면 가서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러 갔더니 경호원들이 못하게 해요.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도 이혜호 여사님하고 함께 악수하러 가니까 대통령도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얼마 동안 해야죠? 강의 시간이. 예? 그럼 내일 아침까지 뭐 하면. 제가 20분에 시작했나요? 제가 갔더니 김대중 대통령도 악수를 못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진짜 피골이 상접해서 영양실조예요. 그리고 이가 두서너 사람 앞에 가면은 한 사람씩은 이가 빠졌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영양실조로 옛날에는 이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빠진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돌아와서 그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북한에 가면 이 빠진 사람들이 많던데 영양실조라고는 표현을 안 했죠. 그쪽 자존심이 있으니까.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은 치과 의사들이 가면은 돈을 많이 벌겠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가서 또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2000년 6.15 때 갔을 때는 제가 두 번째였으니까 또 특사였으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앞서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수행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뒤에 가방 메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서울에 갔다 오니까 제가 내일 아침 8시 10분에 광주는 안 들리지만은 엄청나게 제일 방송하면 많이 듣는 게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 그래서 거기 매주 목요일 8시 10분에 김어준 뉴스공장 정치 구단주, 제가 정치 구단이라고 매주 나가요. 매주 나가는데 김어준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볼 때는 TV에 잘 나오더니 이번에 가서 보니까는 TV도 안 나오더라. 그러고 이제 저를 쫑꼬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죠. TV는 공식 수행원은 공식적으로 안 나오는 거고 특별 수행원은 특별히 안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나올 리가 없지 않냐 하고 웃었는데 아무튼 구경은 더 훨씬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난 북한 주민들은 우선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고 이 빠진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미투 요즘 걸립니다마는 여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이제 하얀 교복을 다 입었는데 뭐 헤어스타일이나 화장 이런 것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데 제가 좀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딱 몸에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런 옷을 딱 입은 거예요. 그리고 미니스커트에 평양 시내를 활보하는 여성들의 패션이 옛날 같으면 되게 잿빛 옷 하나로 통일돼서 입었거든요.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교통순경이나 특별한 직위에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여성에게 치마를 못 입겠습니다. 전부 바지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하면서 거기도 파퓰리즘이에요. 인기영합주의 정치를 하는데 여성에게 치마를 입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여성들은 바지 입는 것도 좋아하지만 치마를 얼마나 입으려고. 그리고 매주 북한에서는 전 인민들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전부 모여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전 인민이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비군 훈련 가면은 미치잖아요. 가기 싫어서.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여성에게는 치마를 입게 해주고 65세 이상에게는 학습을 면제해 준 거예요. 상당히 개방이 됐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문자 그대로 거기서는 손전화라고 합니다. 근데 다 들고 다녀요. 평양에서도 들고. 북한이 약 2,500만 인구, 우리 절반이죠. 한 600만 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4분의 1 인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 라고 했더니 100달러라고 그래요. 자기들 북한 돈보다는 달러나 중국의 이화나 유로화를 더 좋아합니다. 택시 타도 달러 받아요. 얼마냐 했더니 100달러래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1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평균 노동자들의 월급이 얼마 정도 되냐니까는 약 300달러.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애들 손전화 사진을 통해 뼈꼬리 빻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인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 애들 사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김정은 위원장 집권 7년 만에 지금 북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식량을 자급자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단 농장으로 한 마을이 한 면이 농사를 지었지만은 지금은 3집, 4집, 5집으로 땅을 주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30%는 정부에다 내고 70%는 너희들 나눠 먹고 살아라 하니까 죽어라고 일해서 생산량을 높이는 거예요. 즉 그게 시장 경제입니다. 자본주의고. 그리고 장마당, 장이 지금 한 800개 이상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군에 4개 내지 5개의 장이 있는 거예요. 장터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제 진도에서도 우리 집이 정미소하고 좀 괜찮게 살았는데도 모든 정보는 장에 가서 2일장, 5일장, 10일장 있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 사돈네가 누가 돌아가셨다 하더라. 누구 집하고 누구 집하고 결혼한다 하더라. 소위 정보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장에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장돌배기라고 했습니다. 이 장돌배기들이 모든 정보를 소문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민주사회에서 가장 큰 것은 정보가 흐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남도 일보를 보는가? 왜 우리가 남도 TV를 보는가?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우리도 핸드폰이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약 7천만 대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갓난 애들은 못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 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쁜 프로그램은 못하게 규제되어 있잖아요. 도박 사이트나 야동 같은 거. 이 국회의원들이 제일 겁나는 게요. 국회의석에서 앉았다가 핸드폰 켜가지고 쭉 카톡 같은 거 누르면요. 그냥 야동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딱 보다 열다가 사진 딱 찍히면 국회의원 저거 야동 봤다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보는 사람도 있고 재수없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아무리 단속을 해도 여기에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흐르는 사회는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언론에 한 달도 또 영원히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드시 모든 행사가 있으면은 하루 만에 편집해가지고 다 방송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 정보를 차단해 놓으면은 오히려 가짜뉴스가 유언비어가 돈단 말이에요. 광주 5.18 때 정보를 막아버리니까 다 흘러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들의 인민을 직접 통제할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김한명의 권력층을 통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의 수단으로 장성택도 데려다가 처형시켜버리고 황병서도 별 5개 붙였다가
어느 날 하나 붙여가지고 강등시켰다가 또 채용에도 저 떨쳤다가 지금 제2인자로 복귀시키고 이러한 승진과 강등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김정은이 통치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어떻게 됐든 지금은 북한에 엄청난 정보가 흐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흔히 김대중 대통령은 퍼주기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퍼주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퍼주기 하려고 판문점 선언과 이번 평양선언을 비준하려고 한다. 이게 일부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비난하는 겁니다. 저는 특히 그러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진도 농사꾼인데 무학이에요. 그런데 교육에 일찍 눈을 뜨셨던가 봐요. 우리 아버님이 목포 상업학교 다니다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광주로 와서 참가했다가 목포 책임자로 구속이 돼서 대구 형무소가 그때는 광주는 고등법원이 없었대요. 대구 형무소에서 10개월 살았습니다. 대학을 맞고 보성 전문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기금을 받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에 가면은 저희 아버님 영정이 있습니다. 저한테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6.15 남북 정상회담에 특사를 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공식 수행을 했고 그 후도 10여 차례 북한을 다녔기 때문에 저를 빨갱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독립지사란 말이에요. 현충원, 국립현충원에 우리 어머님이랑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 매월 제가 보훈기금을 받아요. 독립유공자 후손한테는. 내가 우리 형님이 받다가 저한테 해준 거예요. 미국 가서 사시니까. 독립지사들만은 손자까지 해줘. 제가 죽으면은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딸 둘 중에 하나가 지정하면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님을 제가 출세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근대사를 보면은 해방 후에 남로당 조선정판사 사건이 납니다. 거기가 조선정판사가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쇄소고 경향신문 전신입니다. 거기 사장이 박낙종 사장. 경남 사천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박낙종 씨가 우리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라도 진도 섬에서 농사 짓고 단 교육에 눈을 떠서 우리 아버님을 도시로 학교를 보냈고 우리 작은아버지들이 진도 섬에서 최초로 일본 유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변호사 회장님 계시지만은 호적을 옮기는 것은 법원에서 해요. 호적 관리는 등기소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런데 제가 출세를 해가지고 경남 사천에 있는 박낙종 씨 호적을 파다가 없애고 진도에다 만들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이 1960년도 당시 문교부 장관 백낙준 장관에 의해서 목포 상업학교 명예 졸업장을 독립지사로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그렇더라도 예비군 교육장에서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박지원은 3대 빨갱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가짜뉴스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게 돌아다녀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렇게 흑색선전을 일삼았는데 지금 북한에서도 어떻게 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쌀과 비료를 퍼주었습니다. 퍼준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북한 주민들의 적대감과 희망을 없애고, 적대감을 없애고 희망을 퍼온 겁니다. 저도 성당에 나갑니다마는 왜 교회 나갑니까? 왜 절에 나갑니까? 예수님이, 부처님이 돈 줍니까? 결국 마음의 평화와 좋은 일을 하러, 기도하러 가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4차 산업이 어차피 우리는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들어가서 이미 살고 있고 더 많이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의사도, 미안하지만 변호사도 없어진대요. 언젠가는. 그런데 제일 유망한 직종이 뭐냐? 정신과 의사나 카운셀러, 상담사나 성직자는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만큼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쌀과 비료를 퍼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복수, 적대의식을 없앴고 희망을 퍼왔다. 그게 뭐냐? 이번에도 제가 18년 만에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만은 과거 금강산 다녀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높은 바위에다도 참 새겨 넣었잖아요. 평양에 가면은 미제국주의 타도, 미제국주의자 앞제비 남조선을 박멸하자, 불바다를 만들자, 그런 구호로 다 붙여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 6.15 후에도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못 먹고 어렵게 사는데, 굶어 죽는데 남쪽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잘 살자 하는 희망을 가져온 거예요. 이번에는 특히 더 가니까 엄청나게 그러한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정일 위원장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래요. 왜 서울은 뉴욕처럼 복잡하게 만드냐. 미국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평양을 워싱턴처럼 아주 환경이 좋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제가 세계 안 가본 곳 없이 가봤지만은 근대 도시치고 평양만큼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가 없었어요.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특히 이호 여사님이 3년 전에 김정일 위원장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저를 못 가게 했어요. 저도 초청이 왔는데.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이번에 다녀와서. 그 여명의 교리를 3년 전에 갔을 때 굉장히 자랑하던데 어떻게 됐더냐.
그런데 그게 국무위원회 시설국장이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외국 유학 갔다 온 건축 설계사들을 싱가포르, 샹하이, 베이징, 파리 같은 데로 출장을 보낸답니다. 보내가지고 마음대로 보고 와서 빌딩을, 아파트를 설계하는데 단 똑같이 하지 마라. 싱가포르 같아요. 여러분들이 싱가포르 가보셨겠지만은 싱가포르는 똑같은 빌딩으로 설계를 하면은 건축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다 특징 있게 도시국가를 만들었는데 평양이 딱 그렇게 됐더라고요. 색깔도요, 과거에 저런 잿빛 이런 색깔이 아니고 아주 세련된 것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뭐 20, 30층짜리들이 다 보셨잖아요. 다 보면은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이제 그 아파트가 다 국가 소유 아니에요? 배분을 해주는데 총장이, 학장이 크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젊은 교수들이, 젊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얼마나 연구 실적이 좋은가, 또 해외 과학 학술지에 논문이 발표됐는가, 인문학 서적에 논문이 발표됐는가, 이걸 평가해가지고 크고 좋고 또 월급도 많이 받는 성과급 제도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유은혜 부총리 돼서 영어 교육 때문에 우리 광주 출신 김상곤 부총리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어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한국말은 모국어니까 이제 영어는 외국어가 아니에요. 세계 공통 국어지. 그런데 왜 때부터 공부를 시키지? 우리는 뭐 지금도 1, 2학년은 방과 후에 시켜야 된다? 어쩌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아주 철저히 시키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들의 혈맹인 중국어는 대학에 가서 제2 외국어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우리 진도 사람들 치고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 다 노래 잘하잖아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가서 이제 마지막 점심을 김정일 위원장이 내는 거예요. 이 헤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먹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거리에 비례해서 음식은 짜지고 술은 약해져요.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소주 같은 거 못 마셔요. 그냥 맥주나 마시지.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서울 사람이나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나 제주도나 뭐 다 소폭 잘 마시지만은 그래요.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남쪽으로 거리가 멀수록 자기 와이프한테 잘못해요. 그러니까 이 트위스트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춘향이 어머니 월매가 이몽룡이가 사또 돼가지고 나오니까 그 노래 하잖아요. 남원 고을 48면 사람들아, 아들 낳기 힘쓰지 말고 춘향이 같은 딸을 낳았어. 곱게 곱게 길러내야 서울 사람 오고들락 묻들 말고 사이 삼성. 왜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춤을 추는 게 트위스트 춤이에요. 근데 북한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식은 싱거워지고 술은 독해지고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잘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나 경상도 분들한테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도 부인들이 좀 제 아내도 그게 제가 죄가 지어서 눈물을 흘립니다만은 남편한테 끽소리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사이가 둘인데 이 서울놈들인데 보면은 내가 토하고 싶을 정도로 자기 와이프들한테 끽소리를 못하고 살더라고요. 물론 요즘 세상이 그런다 하지만 근데 지금도 북한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저 예편에는 3일에 한 번씩은 두드러 패야 됩니다. 그 농담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전라도에서 명태하고 마누라는 두드러 팰수록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건이 없어요.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술을 많이 먹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주로 저하고 얘기를 하죠. 장관 선생, 왜 남쪽의 출판물이 책입니다. 책을 내가 많이 보는데 그렇게 외래어를 쓰냐? 외국말을 많이 썼느냐? 민족 자존심이 없지 않느냐? 하고 저를 비난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6.25 이후 70년간 지금 70년이죠. 이 해방, 분단. 그러니까 전 세계로 나가서 무역을 해가지고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세계화 과정에서 외국말이 들어와 가지고 국어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KBS, MBC, SBS 다 보는데 왜 남쪽 가수들은 노래는 안 하고 뛰어만 다니냐고. 그때 H.O.T가 최고였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겠더라. 뛰어다니니까 자꾸 보니까 또 그게 좋더라.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특별청원으로 같이 데리고 간 게 지코였어요. 지코가 랩 하잖아요. 저희들도 아무도 모르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거의 모를 거예요. 10대 하이틴들만 따라하는데. 그 노래를 하니까 조선민주사회당 김영대 위원장이 야당이 총재입니다. 북한에도 야당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평양 가면은 제가 인기가 좋습니다. 많이 아니까, 다 아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박지원밖에 몰라요. 6.15 정상회담 때문에. 장관 선생, 노래를 알아들어야 노래지. 저게 노래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소리가 나서 보니까는 우리 실무자들이 박수를 치지 북한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문화적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 위원장께서는 우리 한국 가수 누구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이미자, 김연자, 은방울 자매를 좋아한다. 남자 가수는 조용필, 나훈아, 남진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현재 장관이 그 사람들보다 박지원 장관이 훨씬 노래를 잘합니다. 하니까 자꾸 저보다 나가서 하래요. 그런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다 좋은데 멋이 없어요. 막 북한 음식 맛있게 주니까 막 잡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많이 먹었는데 50도짜리를 지금 죽었습니다마는 조명록 차수, 김용순 비서, 장성택 얼마 전에 죽은 강석주 이런 분들이 다 내가 이제 거의
부통령 아니에요.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는 제어했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대통령만 못했다고 하지만은 큰대짜 대통령을 못했지 대신대짜 대통령을 한 거예요. 북한 실세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술 주니까 싹 마셨어요. 이번에 장상 이화여대 전 총장님이 그때도 가셨는데 제가 그 독한 술을 술잔도 커요. 호야처럼 생겼는데 하도 마시니까 저 실수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도 그 전에 노태우 정부 때인가 체육부 장관이 북한에 와서 술 많이 먹고 떨어지고 실수해가지고 와서 잘렸어요. 야, 나 이렇게 술 먹다가 떨어지면은 내려가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나 잘라버릴 건데 내가 잘리는 것은 좋지만 우리 대통령님을 누가 모시냐. 그러면서 이제 아달달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국방위원장 내가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장관인데 우리 대통령 말씀은 안 하시는데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나한테 노래한다고 해서 내가 하겠느냐? 했더니 대통령이 듣고 자네 한번 해봐. 제가 나가서 이제 뭐 딱 이런 마이크만 잡고 이 가곡을 부르는 게 정석인데 이런 데서는 술자리에서는 유행가가 좋다. 그래서 내 후배 가수 우리가 반세기 만에 만났는데 이 오찬이 끝나면은 우리는 평양 순환공항 나가서 서울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쩐지 내 고향 가수 이수미가 부른 내 곁에 있어주를 부르고 싶다. 그래요. 저렇게 박수 치는 사람은 3대가 적다. 제가 나가서 불렀어요. 불렀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벌떡 일어서더니 앵콜 하는 거예요. 제 입이 얼마나 사나워요. 딱 그 순간 이거 조져야겠다. 아, 이 위원장 앵콜은 북한 말입니까? 하려다가 이건 아니다. 남쪽의 눈높이로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 북쪽의 눈높이로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 남북관계는 사랑의 눈높이, 민족의 눈높이로 바라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앵콜송으로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를 불렀습니다. 그대의 옷자락에 매달려 눈물을 흘려야 했나요? 이렇게 했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장관 선생은 인민예술가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도 배우나 예술가라 가수나 그냥 배우가 있고 그 다음 계급이 공훈배우, 최고 배우가 인민배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민예술가란 말이에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만 불러서 갔었는데 거기서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회담하는 게 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장관 선생이 6.15 공동선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됐다. 하고 저하고 술을 먹고 여러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더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와서 박지원 장관 선생과 위대한 장군님, 자기 아버지죠. 김정일 위원장과는 특별한 관계다. 자기가 알아서 지금 장관 선생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술을 좀 먹어서. 그런데 왜 김정일 위원장이 주겠다고 하는 인민예술가 증명은 아직도 안 주느냐? 했더니 18년 전 제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술 먹을 때 옆에 북한의 2인자 김용순 비서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술 한잔 안 먹고 딱 앉아 있어요. 내가 나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그걸 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저 김용순 비서한테 지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순 비서 하면은 벌쩍 일어나. 네. 딱 90도로 서요. 그 딱 지시하고. 그럼 또 앉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앞에 그렇게 90도로 누구도 안 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하는 예의 정도 가르치고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여러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판박이에요. 굉장히 머리 회전이 좋고 아는 게 많고 유머러스하고 임경변이 빠르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보다 연설은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때 김여정이가 왔는데 좀 몸이 배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김여정은 어쩌더냐 그러면 다 날씬한 것 같은데 배가 좀 나왔더라 했다가 여성단체에서 혼났어요. 어떻게 여성이 배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느냐. 요즘 조심해야 돼요. 진짜 특히 우리 전라도 남성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걸리면 가는 거예요. 워마드, 해화동 뭐 6, 7만이 모이잖아요. 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성들 앞에서 우리 전라도 남성들은 특히 시골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은 목포 가서 광주 와서 보면은 흔히 말하는 거 보면은 저거 서울에서 저렇게 했다는 골로 간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3분의 2 남성들은 그럴 거예요. 광주 우리 전라도 여성들이 좋아서 고발 안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혼났는데 이번에 삼지연 백두산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점심을 먹는데 제 옆자리에 아주 미인이 여성이 앉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인민 배우 황은미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9살 때 이태리 음악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5년간 이태리에서 성악을 공부한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 그 대학에 6명이 갔었대요. 갔는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은데 부잣집 부모 잘 둔 분들은 그냥 돈 갖다가 공부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부부간에 오면은 죽으라고 알바해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불쌍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부러워했다. 왜? 자기들은 다 정부에서 해주니까. 그리고 자기 교수가 조수미 선생의 교수 같은 사사에서 조수미 선생을 한번 만나봐라. 그랬는데 저보다 잘 아네요. 나하고 조수미 선생하고 잘 알아요. DJ하고 아주 친하니까. 잘 아는데 이태리에 살 거다. 근데 이태리에서 안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악가는 북한의 성악가들은 우리나라 조영남 같은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도 하지만은 대중가요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여기 평창 올림픽 때 온 거예요. 그 여성 누구죠? 책임자? 현성월이. 현성월도요. 술 잘 먹고 내가 몇 번 같이 놀아봤는데 놀아본 게 아니고 같이 하는데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리더십이 딱 있고 진짜 당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인민 배우라고 해서 내가 인민 예술가다 했더니 나를 아는 거예요. 이제 알면서 그때 우리 장관 선생께서는 우리 위대한 장군님 앞에서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내 곁에 있어주를 불렀다 그랬더니 딱 자기가 하더라고요. 내 곁에 있어주, 내 곁에 있어주. 그래서 아, 그 노래 아냐? 한국 노래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인민 배우가 됐는데 결혼해서 딸이 하나 낳았는데 8월 27일 날이 만 4살, 북한은 미국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살 많아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손자가 9월 14일이 4살 된 거예요. 미국 사는데.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자기 딸이래요. 그래서 우리 손자가 9월 14일이 딱 4살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데이트 시키자 그래서 그럽시다. 라고 하는데 자기는 딸 하나를 낳았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버스를 안내하는 그 젊은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애가 하나 있는데 자기는 자기 부인도 일을 하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타가소에다 갖다 준대요. 그리고 토요일 날 데려간대요. 거기서 다 재우고 먹여서 하는 거예요. 일요일밖에 안 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황은미 인민 배우한테도 그러면 애를 맡겨놓느냐? 라고 했더니 그 소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민 배우고. 어떻게 너무 보고 싶어서 애를 맡깁니까? 그래서 자기는 3년간 휴직을 했대요. 그래서 3년간 자기 딸을 기르다가 지금 이제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로 데려다 주고 오후 저녁에 퇴근하면서 데려온다고. 그런데 만약 공연이 있으면은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데리고 걸어서 집에 가신다고. 가까운 데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어린이 기르는데도 북한은 그렇게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죠. 월요일 갖다 맡겨서 살다가 토요일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매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비핵화 그 길로 나선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해서 인터넷 네이버에 찾아가서 박지원 찍어보시지만 기사가 많이 납니다. 저는 북한이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 핵을 폐기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이, 미국 국민이, 우리 언론이, 미국 언론이, 우리 국회가, 미국 국회가 바라는 대로 당장에 완전한 비핵화는 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이어받아서 햇볕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정치를 하는 제1목표가 목적이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햇볕 정책의 이념을 발전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선거 때는 문모닝을 했지만은 지금은 가장 많이 TV에서, 라디오에서, 어디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앞장서서 지지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잘하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 단 북미 간에 잘 나가지 않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앞서서 해결해 준 것이 6.12 싱가포르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입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 그러니까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앞으로 북미 회담의 길잡이가 되고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 우월주의에 가득 찬 트럼프 대통령을 감동시킨 거예요. 저는 맨 처음 작년 11월 13일 날 제가 강연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일스던트입니다. 세일즈맨하고 프레시던트를 합쳐놓은 사람이에요. 철저한 부동산 투기업자 같은 분이에요. 이익이 되면은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손익 개념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참 좋은 대통령이에요. 굉장히 우월주의자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대에 와서 가장 미국에서 존경받는 클린턴, 오바마, 자기 정적인 힐러리도 해결하지 못한 북한 핵 문제를 트럼프, 내가 했다. 이걸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서 끌고 가면은 트럼프는 또 해코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때때로 청와대와 저하고 대표님마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전화를 하고 토론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밀사, 특사로 지금 국정원장 하는 서훈, 그때 과장이었습니다. 그 후에 국장, 둘 데리고 싱가포르, 상해, 베이징 몇 차례 다니면서 북한 특사와 6.15 정상회담을 합의했을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만나러 보소스 대사나 셔먼 미 국무성 차관보가 오면은 반드시 숨소리까지 다 들려줘라. 미국의 협력이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엄청난 정보를 다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즉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간의 중국과 북중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미 간의 문제예요. 세계 여러 핵 보유 국가가 있지만은 우리 아시아만 하더라도 중국, 소련, 러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다 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핵을 방어용으로 쓰지 미국 본토 쏘아버리겠다. 그거를 위해서 핵을 만드는 나라는 딱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북한의 미사일은 13,000km, 미국 동부 지역에 떨어질 만큼 성능이 실험에서 됐잖아요. 이게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연지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ICBM.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사이에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냐 하면은 그전에는 발사대에서만 쐈는데 지금은 이동식으로 고속도로에서도 쏴버리고 비행장에서도 쏘고 잠수함에서도 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7년간 집권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경제가 발전됐습니다. 말 타면 마부 생각난다고. 그 이상 경제가 나빠지면은 정보가 흐르기 때문에 그 인민들이 과연 굶어 죽어도 과거처럼 가만히 있겠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편 트럼프는 만약 미국은 자기 국민밖에 생각 안 해요. 본토까지 ICBM이 날라와서 위협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국민이 참겠냐 이거죠. 11월 6일 중간선거에 공화당을 찍어주겠느냐 이거죠. 또 자기가 재선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김정은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트럼프도 미국 국민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고수들은요. 절대 떨어져 죽는 일은 안 합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이, 우리 언론이, 우리 정치인이 특히 미국이 국민이, 언론이, 정치인이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핵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제가 3단계 또 최근에 4단계 소리도 합니다만은 지금처럼 모라토리움 유예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해상 봉쇄한다. 경제 제재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예시켜 놓는 거예요. 모라토리움. 그 다음에 동결하는 거예요. 그 이상 북한에서는 핵을 발전시키지도 않고 개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NPT에 가입해서 IAEA 핵사찰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때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CBID 당장 불가역적으로 검증 가능한 그것을 주장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부터 얘기한 단계적, 동시적을 지금 사실상 트럼프가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했고 동창리도 폐기하겠다. 전문가들 불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9.9절에도 ICBM을 내놓지 않고 미국 VOA 보도에 의하면 ICBM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본토 공격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 핵, 앞으로 동창리 같은 데서는 지금도 프로토늄, 고농축 우라늄을 핵무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안 만들겠다. 그러나 과거 핵, 과거 만들어 놓은 것, 지금 현재의 핵은 가지고 있겠다. 이것이 저는 김정은의 계산이고 트럼프는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도 없애라.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굉장히 북한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딱 북한 가서 보니까 만나서 보니까 종전선언은 정치적 요구예요. 김정은의 속셈은 경제 제재 완화입니다. 경제 발전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현대자동차는 부회장이 갔고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 송경식 경총회장 등이 갔는데 저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데리고 오니까는 저는 상대도 않더라고요. 이재용을 부통령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경제 발전의 목적이 있지 종전선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돌아와서 두고 보아라. 종전선언은 지금 정치적으로 요구만 하지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 중간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30% 지지를 받다가 지금은 47%를 받습니다. 상원이나 하원을 뺏겨버리면은 승자 독식이라 한 석만 적으면은 이 원장이 오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선거 전에 정상회담을 해서 TV에 전체 바람을 한번 불러 일으키려다가 김정은이 경제제재 완화를 해놔라 이걸 요구하면은 만약 이걸 안 들어주면은 한번 또 붙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머리 좋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후에 내년 1월 초에 볼튼 보좌관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끝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능라 5.1 체육관에서 20만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했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박수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멋있게 소개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했습니다. 하니까는 그 순간 한 1초간 딱 정막이 흐르더니 조금 있다가 그 15만 스탠드에 있고 출연자가 4만이에요. 일제히 박수를 쳐서 저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 미국 대통령 앞에서 비핵화를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하니까 비핵화를 합의했다라고 하니까 북한 인민들이 공인한 거예요. 저는 돌이킬 수 없다. 그렇지만은 당장에는 되지 않고 그런 악마의 디테일에 악마가 있듯이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북한의 경제가 있고 평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요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광주니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진보 중도 개혁 세력이 집권해야 됩니다. 만약 저쪽 세력한테 집권을 뺏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모 씨한테 했는데 그 모 씨가 20년이라 했다가 100년이라 했다 50년이라 했다. 최소한도 아무리 개혁을 하고 고쳐놔도 대통령이 바꿔버리면은 또 반대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진보 중도 개혁 세력이 15년은 집권을 해야 첫째는 국민의 가치관이 제대로 선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정신이 제대로 쓴다. 네 번째는 언론인들이 바르게 쓴다. 국민과 공무원과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이 와서 또 바꿔버리고 또 적폐 세력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진보 중도 개혁 세력이 집권을 해야만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우리 호남 사람들이 또 DJ가 지켰던 햇볕 쟁점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특히 우리 호남이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정권을 뺏기면 우리 호남은 보니까 너희들은 역시 안 되겠더라 해가지고 더 많은 인재와 예산 발전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고 경제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경제는 대통령이 되면은 약간 우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IMF 나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가지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주평화당에 지금 지도부가 당선된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인터넷뱅크 이런 것을 약간 우클릭하니까 조금 늦은 거예요. 일찍 했어야 경제가 이꼴 안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누가 이걸 반대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격히 좌회전을 해버리니까 오늘의 자영업 붕괴 현상이 노동자의 누가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경제는 한 번 무너져도 세울 수 있지만 북한 핵 남북 관계는 무너지면은 우리가 다 죽는다 이게. 죽음을 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클릭하니까 더 좌클릭해가지고 정의당보다 더 좌클릭해서 진보로 총선을 승리하고 집권을 하자. 그러니까 요즘 저는 당에 안 나갑니다. 왜? 미국 비행기를 타야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로 비행기 타고 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가 대북 문제나 인권 문제나 노동 문제나 이런 것은 진보적으로 가더라도 경제 문제는 약간의 우클릭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도 성공하는데 우리 민주평화당의 지도부들은 지금 자꾸 미국 비행기 타지 말고 남미,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망했잖아요. 그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제는 무너져도 IMF 때도 살려내잖아요. 그렇지만은 남북관계 이번에 비핵화 못하면 다 죽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지 굶어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함께 공조해서 이번에 성공하고, 우리 특히 광주는 상징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풍향계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6.13 지방선거까지만 하더라도 광주가 대한민국 정치의 풍향계였습니다. 광주를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6.13 지방선거에 이렇게 처참하게 다른 당은 패배하고 민주당이 독주하니까 지금 정치의 무대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부산으로 옮겨갔습니다. PK가 시장, 도지사, 기초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다 민주당이 먹었지 않습니까? PK도 상당히 되고. 그쪽은 인구가 1,500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5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 당원들을 얼마나 모집하겠습니까? 6개월, 1년 되면은 권리당원이 광주, 호남보다 PK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정치 풍향계도 저는 광주에서 부산 PK로 옮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의 정체성을 살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잘하고 미국과 공조 잘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다음 정권을 지켜줘야만이 민주주의도, DJ의 염원인 햇볕 정책도, 그리고 호남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